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이 노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매체들과 유튜브에서도 이미 노후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거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후는 망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노후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들, 그리고 아니면 무의식이 아니더라도 이 의무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겁니다. 요 무의식과 의무적으로 하는 실수만 안 한다면 우리는 노후를 망치지 않고 꽤나 풍족하게는 못 살아도 적어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주제를 다뤄볼게요. 자,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우리가 흔히 간과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큰 문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노후를 이제 갖고 간다. 노후가 뭐죠?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쌓이면서 노후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크게 쌓이면서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소한 것들이 노후를 망치는 거지 큰 문제들이 노후를 망치는 건 아니다, 보통. 때문에 시간이 쌓이면서 사소한 문제를 조금 자제를 하면 우리가 노후의 큰 화는 좀 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몇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을 해도 저는 노후를 망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는 한 6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없는 조기 은퇴입니다.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50대 초반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A씨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만 믿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뭐 몇천, 대기업 다니면 억 단위가 될 수는 있겠죠. 오래 뭐 50대 초라고 하면 보통 남자분이라면 20대 중후반부터 했을 텐데 약 30년 안팎으로 사회생활을 한 거네요. 그동안 모았던 퇴직금과 저축으로 은퇴를 한 겁니다. 50대 초반에. 하지만 50대 초는 사실 매우 생각보다 긴 거죠. 은퇴 생활 동안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금방 재전환에 빠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 50대 초반이면 너무 일찍 은퇴한 거는 맞아요. 우리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더 의료가 더 좋아지면서 생명은 길어졌는데 오히려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65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영업 말고 회사에서만. 하지만 요즘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면 나와야 돼요. 그게 생애 주기는 오히려 더 길어졌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은퇴 시기는 더 빨라졌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60대 후반부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다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60대 후반에 마땅한 일자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조기 은퇴를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좀 필수라는 겁니다. 요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요게 안 되고선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직장 상사가 싫어서, 아니면 나를 쪼는 사장이 싫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닌 것 같은데 팀장으로 있어서 내가 좀더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은퇴를 하거나 퇴사를 하면 안 된다. 언제? 은퇴 시기 때. 은퇴 시기 때는 무조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억지로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은퇴 준비를 하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꼴 보기 싫어서 나오는 것만큼 굉장히 미련한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50대 중반도 있고 50대 후반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십시오. 조기 은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네, 이런 준비를 해놓고 나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퇴직금과 저축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상금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과 저축은 비상금이다. 그러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은 뭘로 만드냐? 우리가 했던 돈을 정말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놓은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으로 나오는 월세가 있다면, 아니면은 월 뭔가 나오는 투자한 ETF라든지 투자 금액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을 해서 내가 은퇴했을 때부터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 그래서 준비 없는 조기 은퇴는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연금 및 노후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힘들어집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B씨는 직장생활 동안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그리고 이 연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갖다 부은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 연봉을 받아서 나온 이 노후 연금하고 대기업 연봉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을 받다가 퇴직한 연금하고는 좀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은 만큼 나온 거라서. 그러다 보니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은 나오면 좋은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플러스 소소하게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알바 플러스 아까 앞서서 1번에서 말한 것처럼 투자액 아니면 뭔가 1, 20만 원 해도 나올 수 있는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다 합쳤을 때 노후 자금이 될 수가 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투자연금,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 투자해서 1, 20만 원, 2, 30만 원 나오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정말 다시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1, 20만 원, 2, 30만 원 나오게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여러분. 크게 다릅니다. 때문에 그 소액으로 돈이 투자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금액적으로만 너무 매몰돼서 보지 말고 그 금액 플러스 그 금액이 여러 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여러 개 쌓이면 돈백 돼요. 돈백에서 내가 조금씩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알바만 해도 노후에 충분히 생활비 할 수 있는 생활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지 말자. 벼락거지가 되어도 좋으니까 투자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 분위기에 이제 같이 휩쓸려서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나 아니면 지금 못 사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온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사례로 한번 볼게요. CC는 퇴직금을 이용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했겠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꼭 건물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공시률이 높아 기대 수익을 내지 못했고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생활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힘들고 망하는 케이스가 뭐죠? 지타, 지식산업센터죠.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주변에서 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50대가 되면 슬슬 권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나쁜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떠넘기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발 50대 넘어서 지식산업센터 누가 하나 분양받으라는 말이 있으면, 연을 끊어도 좋습니다. 절대 수익 나온다고,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런 금리나 대출이자 감당 못합니다. 웬만한 노후 생활에서는. 은퇴 후에는 이 돈의 유동성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도 없고 관리 부담도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데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이 현금 흐름을 무조건 확보해라.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형 부동산 나름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피해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이거는 그냥 피하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자녀 지원으로 가난해지지 말아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이거는 저도 좀 일맥상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돈이 주차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이제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하거나 독립할 때 일정 떼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돈이 많으면. 그런데 무리해서 떼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DC 부부는 자녀의 결혼 비용과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 노후자금을 거의 사용합니다. 요게 문제예요. 가장 자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결혼 비용하고 주택자금 지원이죠. 이건 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서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또 생각보다 잘 풀려 나갑니다. 처음에 당연히 결혼 비용이라든지 주택자금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음, 이 비용을 부모님이 충당해 주기에는 자기 돈이 없어지는 형편이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이걸 주고 난 후에 부모의 자산이 없다라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없어도 결혼 비용이라든지 주택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나이가 더 들면 돌고 돌아서 자녀의 가난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 부양과 책임은 결국 자녀 몫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걸 받지 말고 아예 부모가 독립적으로 노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라고 저는 좀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자녀 지원도 계획적으로 그래서 해야 돼요. 노후 자금은 절대 자신을 위해 써야 되지 이거 자녀 지원으로 쓰다가는 속된 말로 망합니다. 망해요. 네. 망하면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자녀까지 갑니다. 자녀와 사위까지 갑니다.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 무리한 지원을 하지 말아라.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건강도 돈이에요. 무슨 말이죠? 50대 이상이 되면 정말 몸이 아프고 60대부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례로 보면 60대부터 망선질환에 시달리면 돈이 계속 가요. 이게 한 번 빵 터지고 나서 고치고 나서 돈이 안 되면 괜찮은데 만성질환은 그냥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의료비에. 그래서 요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 실비가 있고 무슨 보험이 있더라도 실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나와도 돈이 액수가 크면 실비가 돼도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노후 자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돈을 노후 자금에 쓸 때 노후에 돈 많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퇴 후에 요거는 가장 좀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 끊어야 된다. 안 그러고 나서는 정말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놓고 보면 요 FC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집에서만 집콕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편해요. 원래 집에서 혼자 생활할 때는. 그런데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문제고 요 외로움이 커지면 우울증, 우울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는데 은퇴 후에는 우리는 사회활동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20대 때, 30대 때 가만히 있고 사회적 관계가 좀 줄어도 돼요. 그런데 오히려 혈기왕성한 20대, 30대 때는 사회적 관계를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네. 안타깝죠. 어쨌든 60대가 넘고 나서는 70대가 되어서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뭐든지 나가십시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정신건강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도 저도 TV에서 본 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9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90세까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얼마 받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트에 나가서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병실 생활하면서 누워서 90세까지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근데 추적 관찰 통계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잖아요.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쉽게 끊거나 단절을 하면 안 된다. 노후는 그래서 대부분 요 재정 관리, 건강,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만 하면 정말 노후는 크게 큰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노후 자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시고 건강관리 습관 유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녀 지원 자제하십시오. 이거 너무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 노후 자금 준비?
말은 쉬운데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난하게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마인드부터가 시작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아직도 나는 늦지 않았다. 재테크든, 아니면 뭐 사업적 수완이든 간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내 건강 상태야 몸과 마음이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요 마음의 변화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면 계속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는 꼭 지키면 치명적인 좀 실수는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는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한 네 가지가 치명적 실수일 것 같네요. 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저는 요 해서 득이 되는 노력보다 하면 실이 되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건강한 노후는 이미 노후에 내가 들어섰다는 거는 해서 득이 되는 노력은 계속 해봤자 그 내가 노력 대비 내가 노력을 시입했으면 10만큼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결과가. 오히려 하면 실이 되는 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안 하면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 편이 더 크다라는 거죠, 편차가. 때문에 노후에 들어섰다면, 득이 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요 노력보다는 오히려 하면 실이 되는 것을 좀 가려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